지난달 산업 생산과 설비 투자가 동반 감소하는 등 경기 부진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연간 누적 6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체 복무제가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하는 내용의 대체 복무제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탈북민들을 지원하는 경북 하나센터 컴퓨터가 해킹되면서 1,000명 가까운 탈북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통일부는 피해 탈북민들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응급실 폭행으로 의료진을 다치게 하면 징역형에 처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확정돼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의료진이 숨지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가해자가 술을 마시면 처벌을 줄여주는 쥐추감경 적용도 제한됩니다. 독감이 기승을 부리면서 의사 환자 수가 지난해 최대치에 근접한 1,000명당 71.9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B형 인플루엔자가 처음으로 검출돼 현재 A, B형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4.4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도 영하 10도의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한강이 얼어붙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네, 뉴스앤이슈 3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열린 올해 마지막 본회의, 조국 민정수석이 다음 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빈손 국회 우려를 벗었습니다. 여당은 대승적 결단이라며 높이 평가하는 반면 야당은 억지 춘향식 결정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가 어제 본회의를 불참하고 베트남 휴양지로 외유성 출장을 떠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본회의 열리기까지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었는데요. 조국 수석이 국회에 나오기로 하면서 이제 실타래는 조금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 수석 출석 관련해서 여야 이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당의 대승적 결단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출석을 반대했지만 김용균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운영위에 오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태우라는 파렴치한 범법자가 비위를 덮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국회가 이런 사람의 거짓 주장에 춤추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산업안전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김태호라는 파렴치한 그 범죄 혐의자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이 어쩔 수 없는 억지 춘향식 결정이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전 경제 비상상황 선언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청와대는 대통령을 미화할 때가 아니라 진실을 말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뭔가 풀리지 않을 때마다 대통령이 결정했다는 대답이 나온다며 여당은 정권이 하라는 대로 하는 허수아비냐고 질타했습니다. 어제 본회의도 대통령의 결단으로 회의가 운영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여당은 사실상 정권이 하라는 대로 하는 여당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허수아비격인가? 그러면 저는 앞으로 대통령과 합의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나오는 국회 운영위 개최에 합의한 건 큰 의미라며 청와대 특감반 사태의 진실이 밝혀지고 청와대가 국회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놓고 운영위원들이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가서 논란되고 있죠. 네,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곽상도, 신보라, 장석춘 의원 등 4명은 어제 본회의를 불참하고 대신 베트남 다낭으로 외유성 출장을 떠났습니다. 신보라 의원은 김용균법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또 곽상도 의원은 유치원법을 다룬 교육위원회 소속이라 더 질타가 큽니다. 어젯밤 YTN의 단독 보도로 비판 여론이 커졌는데 다른 운영위 소속 한국당 의원 4명도 오늘 오전 11시 10분 대한항공 항공편을 타고 후발대로 다낭에 합류했습니다. 시찰 계획서에
따르면 다낭 주요 인사를 면담해 두 나라 사이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다낭의 개소 예정인 무역관을 방문하고 또 교민과 기업인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는 게 방문의 목적입니다. 본회의까지 빠지면서 갈 만한 중요한 일정인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또 운영위원회 사보임을 하지 않고 떠난 게 꼼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운영위는 원내 지도부로 꾸려지는데 지난 11일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고도 보름 넘게 운영위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운영위원회 경비로 외유성 출장을 간 거라 시선은 더 싸늘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질타가 나왔는데 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회의원들이 본회의를 빠지고 외유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입법부 의무를 저버린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책임 있는 공당의 국회의원들이 외유를 했다는 사실도 오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 무시, 또 입법부의 의무 혜택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도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네, YTN 확인 결과 운영위뿐 아니라 정무위원회를 포함해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도 오늘부터 줄줄이 해외 출장이 잡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가 끝난 상황에서 현지 주요 인사들 또 교민들을 만나는 일정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가는 출장인 만큼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일정인지 또 예산과 비용 처리는 투명하게 처리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김경수 지사가 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 개발과 이 댓글 조작을 지시했는지가 핵심 쟁점인데요. 특검의 구형 수위도 관심입니다. 취재 기자 이해해보죠. 자, 강혜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오전부터 결심 공판이 열리고 있죠. 네, 김경수 지사의 결심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심 공판에 앞서 모습을 드러낸 김 지사는 마지막 재판에서도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여정의 끝자락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이 재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첫 여정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드루킹 김동원 씨의 측근이자 댓글 조작 공범인 둘리 우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김 지사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 등이 예정돼 있고 오후 늦게까지 1심 마지막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신문이 모두 마무리되면 허익범 특검팀이 최종 의견을 밝힌 뒤 구형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김 지사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김 지사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대선 이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는 대가로 드루킹 측의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습니다. 네, 자, 1심 재판에서의 주된 쟁점들도 좀 짚어볼까요? 네, 재판에서 계속 쟁점이 됐던 건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지시하거나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김 지사 측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드루킹 김동원 씨의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지만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샌다이 총영사 추천은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또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김 씨는 지난 26일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와 문재인 당시 후보자 등 유력 정치인들을 도우려다 오히려 배신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6일 김 씨와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인사청탁 대상자인 도모 변호사에게 징역 3년 등을 부형했습니다. 오늘 오후 김 지사에 대한 특검 구형량이 나오고 최종 유무죄 판단은 다음 달 말쯤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의 재판은 각각 별도로 진행됐지만 공소 사실이 같은 만큼 선고는 같은 날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종교적 양심에 따라서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해온 사람들을 위한 대체 복무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경론 끝에 교도소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근무하는 방안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국방부 취재하는 강정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강정규 기자. 네, 강정규입니다. 네.
자, 오늘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도를 만들어서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복무기간은 36개월, 근무 장소는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로 정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결정된 어떤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동안 대체복무 기간과 장소를 두고 여러 가지 후보안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복무 기간을 놓고 보면 1안인 36개월과 두 번째 안인 27개월이 있었고요. 이 복무 기관, 그러니까 장소에 대해서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방안, 그리고 교정시설과 소방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 6개월 동안 두 차례의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대체 복무자들은 앞으로 교도소 안에서 취사나 배식 또는 의료 지원 등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를 맡게 될 텐데요. 국방부는 병역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 복무와 비슷한 36개월을 적용했고요. 현역 병사와 형평성을 고려해 합숙이 가능한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또 일반 시민 43%가 36개월이 적정하다라고 응답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막판에 추가 논란거리가 됐던 게 복무기간 조정 조항을 두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결국 1년 범위 안에서 조정하도록 법안에 명시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동안 대체 복무 기간을 두고 36개월이냐 27개월이냐 9달 차이를 놓고도 이견이 팽팽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국방부가 1년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됐었습니다. 현행법상 기존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제정된 대체복무법안도 기존 병역법의 다른 병종 사례에 따랐을 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1년이란 범위를 적용해 보면 대체 복무 기간은 최대 4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고 반대로 24개월까지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는 대체 복무 기간이 현역의 2배를 넘을 경우 징벌적 성격이 있다면서 1.5배 수준을 권고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제도가 정착돼서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면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사실상 대체 복무기간을 줄일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되는 만큼 앞으로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대체 복무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이른바 양심을 심사할 위원회를 어디에 두느냐 이것도 그동안 쟁점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네, 공정성을 위해 심사기구를 군 당국이 아닌 국무총리실이나 행정안전부 등에 독립적으로 둬야 한다는 요구가 그동안 있었는데요. 그러나 결론은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됐습니다.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한다지만 공정성 시비가 남아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9명의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위원 자격으론 대학 교수나 법조인, 정신과 전문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 거부자 대부분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삼고 있는데 독실한 신자인지 가려내기 위해서 종교인을 심사위원회 일부로 삼아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이제 대체 복무 희망자는 입영이나 소집 5일 전까지 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에 탈락한 대체 복무 대상자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요. 가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적발되면 1년 이상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예. 자, 법안을 보면은 만 30세가 넘으면 대체 복무를 신청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동안 재판을 받거나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30을 넘긴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원칙적으로는 만 30살이 넘으면 대체 복무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만들어진 법조문을 보면 이 부칙에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현재 병역법 위반으로 감옥살이를 하고 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겁니다. 이 경우 이 미결 구금 일수나
혹은 재소 기간, 이것은 대체 복무 기간으로 인정해서 나머지 기간만 복무하면 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현역뿐만 아니라 예비역 대체 복무제도 필요한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예비역 대체 복무안이 완전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예비역 역시 교도소로 소집하고 현역 예비군보다 훈련 기간을 2배가량 길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원 예비군 훈련이 2박 3일 정도인데 대체 복무 예비역의 경우 엿새 동안 교도소로 들어가 합숙 근무시킨다는 겁니다. 다만 예비역 연차는 현역과 똑같이 8년이 적용됩니다. 훈련 기간이 길다는 의미가 예비역을 16년 동안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난 6월 28일에 헌법재판소가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이 이후에 이제 6개월 만에 초안은 나온 거잖아요. 앞으로 시행까지는 그런데 더 많은 시간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헌법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이 헌법재판소는 대체 복무 조항도 없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건 헌법에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대체 복무제를 마련하라고 군 당국에 주문을 한 게 지난 6월 28일이었습니다. 국방부 지난 6개월 동안 바쁘게 제도를 마련해서 일단 마감 시간은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입법 예고가 됐을 뿐이고요. 앞으로 40일 동안의 의견 수렴, 그리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승인, 이걸 거친 뒤에 다시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법안이 확정된 뒤에도 구체적인 시행령을 제정한다거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행은 2020년 1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고된 대체 복무제 관련해서 국방부 출입하는 강정규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네, 군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며칠 남지 않았죠. 내년에 바뀌는 것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병사들의 군 생활은 큰 폭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병사들도 개인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되며 외출 제도도 손을 봅니다. 병사들은 일과 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요. 매달 2차례씩 평일 외출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정경조 장관 주재로 열린 군인 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평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 사이, 휴일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허용이 되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전면 시행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평일 외출은 오후 5시 반부터 밤 9시 반까지 4시간 동안 월 2차례 이내에서 나갈 수 있고요. 내년 2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의 취지는 병사도 하나의 시민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21일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었는데요. 당시 국방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국방부는 장병들을 군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함은 물론 외부 사회와의 개방성 확대를 통해서 장병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병영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반기는 목소리와 우려하는 목소리가 섞이고 있습니다. 병사의 복지에 큰 도움이 되지만 보안 유출이 우려스럽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범 운영했던 그 결과는 어떨까요? 병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던 고립감 해소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36개 부대에서 시범 운영을 해왔는데요. 네. 설문을 해보니까 뭐 장점으로는 이제 병역 내 고립감 해소 이런 것들을 꼽았고요. 또 공중전화보다 이 핸드폰을 썼을 때 통신 비용이 월 한 3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병사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휴대전화를 통해서 강의를 듣는 등 자기개발 등의 장점이 있지만 단점 역시 분명합니다. 군부대 특성상 보안사항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녹화돼서 쉽게 유출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요. 시범 운영 부대에서는 일단 이런 사고는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시범 사용했던 부대 안에서는 의외로 또 보안 유출 사고는 뭐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다만 군 당국 입장에서는 이 보안 유출이 되면 워낙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안 앱을 개발한다든가 나올 수 있는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최대한 강구해서 내년 상반기쯤 전체 병사들에게 확대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시범 운영이었다는 특수한 상황이었기에 보안 유지가 가능했을지 모릅니다.
이 전체 병영에 적용이 되면 보안 유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요. 군 당국은 사진 촬영이나 녹음 기능을 차단하는 앱을 탑재한다고 하지만 아이폰에서는 이 보안 앱이 잘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도 이미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음란 사이트에 접속을 한다거나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는 문제들도 발견이 됐는데요. 정상적인 사이트가 아닌 경우에 해킹을 당할 위험도 높아집니다. 일부 세력이 의도적으로 이 해킹을 통해서 정보를 빼갈 수 있는 부분이죠. 평일 외출도 도심에서 근무하는 장병과 전방에서 근무하는 장병 간의 형평성 문제도 존재합니다. 전방의 경우는 도심까지 나가는 데만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미비점은 보완해야 될 텐데요. 이에 앞서서 병사 스스로가 자신들이 누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보안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의 노력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이른바 최장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파인텍 노조가 사측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마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파인텍 노사는 내일 다시 만나서 교섭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장이 오늘 이 농성 현장을 찾았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먼저 이 노사 갈등의 골이 이렇게까지 깊어진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이 파인텍 노동자들은 2001년까지 경북 구미의 한국합섬에서 일하던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섬유산업 침체로 회사가 파산하면서 2010년 스타플렉스가 새 주인이 됩니다. 노사 갈등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스타플렉스가 2013년 경영난을 이유로 공장 가동 중단을 선언했고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한 겁니다. 이에 반발한 노동자 대표인 차광옥 현 금속노조 지회장이 처음 굴뚝에 올랐고 408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였습니다. 이 사태 장기화에 부담을 느낀 사측이 고용 승계와 단체 협약을 하기로 약속했고 첫 고공농성은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두 번째 고공농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네, 이 단체 협약이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임금을 포함한 새 근로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사측은 임금과 복지를 예전 수준으로 맞출 수는 없다. 노조는 최소한의 먹고 살 조건을 요구한 것이다 라며 팽팽히 맞섰는데요. 결국 단체 협약이 결렬되면서 노동자들은 파업에 돌입했고 사측은 아예 공장을 없애버리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파인텍 노동자들은 공장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다시 기약 없는 고공농성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이 두 번째 고공농성엔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 등 2명이 이 75m 높이 굴뚝 꼭대기에 올랐는데요. 오늘로 412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대치 상황에서 어제 노사가 처음으로 만난다고 해서 좀 기대를 모았는데 안타깝게도 입장차가 좁혀지진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 어제 종교계 중재로 첫 교섭은 성사가 됐습니다. 이 두 번째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411일째에 만난 겁니다. 이 차광호 지회장 등 노조 측 대표들과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이 만났는데요. 교섭은 어제 오전 프란시스코 교육회관에서 3시간 가까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협상에서 특별한 진전은 없었습니다. 차 지회장은 교섭 직후 서로 간에 이견이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사태 해결 전까진 농성을 해제할 뜻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입장이 갈리는지는 노사 모두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내일 다시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예. 자, 오늘은 인권위원장이 농성 현장을 찾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오늘 오전 10시 반쯤 농성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 매서운 추위 속에서 고공농성하고 있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상태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노사 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과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국내 산업의 생산과 투자가 동반 감소했습니다. 10월에 반짝 상승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는데요. 경기지수 역시 반등에 실패하고 계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네, 김평정입니다. 네, 일단 수치로 보면 경기가 계속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물 경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생산과 투자 그리고 소비 지표인데요. 생산과 투자가 반짝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가 106.5로 전달보다 0.7% 하락했습니다. 10월에 0.8% 증가하며 반짝 반등했지만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꺾인 겁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산업을 이끌어온 반도체 생산이 5.2% 줄었는데요. 생산된 물건이 팔려나가는 정도를 알 수 있는 출하지수는 반도체가 전달보다 무려 16.3%나 감소해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의 18% 이후로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의 생산 둔화가 또 다른 주력 산업인 자동차 등과 함께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 하락에 주된 원인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설비 투자는 전달보다 5.1%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에 7.1% 줄어든 이후로 5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이 역시 반도체 분야에서 최근 SK하이닉스가 공장을 증설했던 것이 마무리된 이후로 다시 설비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비 지표인 소매 판매액 지수만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는데 다만 증가율이 0.5% 정도로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런 실물 지표의 부진에 경기 지수도 6달 이상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달보다 0.2포인트 내려가면서 8개월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역시 0.2포인트 내려서 6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보통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하락세로 바뀐 뒤에 6개월 이상 이어지면 통계청은 경기 전환을 공식 선언할지 검토합니다. 통계청은 국내 총생산 등의 지표가 발표되는 내년 3월에 전문가 등과 함께 경기 전환점을 설정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입니다. 네, 다만 수출은 여전히 우리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1948년 수출이 시작된 이래 70년 만에 연간 누적 수출액이 6천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오늘 오전 11시 12분 잠정 집계한 결과 연간 누적 수출액이 6천억 달러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 선전은 반도체와 일반 기계, 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의 호조세 지속과 함께 신산업과 유망 소비재 등 미래 수출 동력의 활약 덕분으로 평가됩니다. 탈북민들을 지원하는 경북 하나센터 컴퓨터가 해킹되면서 1,000명 가까운 탈북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경북 하나센터에서 사용 중인 컴퓨터 한 대가 해킹돼 저장돼 있던 탈북민 997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담긴 자료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 19일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컴퓨터가 메일을 통한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효기간은 분담금 총액과 더불어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현재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미국의 이런 이례적인 제안에 우리 측은 곧바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측이 방위비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는 상황과 관련해서 추가 협의를 위해서 외교 경로로 미국 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응급실 폭행으로 의료진이 다치면 가해자는 징역형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줄여주는 주치 감경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독감이 기승을 부리면서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수가 지난해 정점에 근접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51주 차인 지난주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수가 71.9명으로 지난해 겨울의 유행 정점 72.1명에 근접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주에 올해 들어 첫 B형 인플루엔자가 검출돼서 현재 A형과 B형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밴드사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드러머 전태관이 어제 향년 56세로 별세했습니다. 음악계에서는 추모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두희 기자. 네, 문화부입니다. 네, 전태관 씨 암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밴드 동료인 김종진이 직접 전태관 씨의 별세 소식을 전했는데요. 김종진은 전태관 군이 6년 동안 신장암 투병을 이어왔지만 오랜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지난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여기에 없지만 그가 남긴 음악과 기억은 우리에게 오래도록 위로를 줄 것이라고도 추모했는데요. 앞서 전 씨는 지난 2012년 신장암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암세포가 어깨뼈 등으로 전이되면서 활동을 중단했고 지난 4월엔 부인이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오늘 오전부터 조문을 받고 있습니다. 발인은 오는 31일이고 장지는 용인 평온의 숲입니다. 고인의 양력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1962년생인 고인은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1986년 고 김현식 씨가 결성한 김영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음악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객원 세션을 거쳐 지난 1988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데뷔했는데요. 이후 어떤 이의 꿈,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등 수많은 명곡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지난 2002년 발표한 7집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외환위기 후유증을 겪고 있던 우리 국민에게 큰 위로를 주기도 했습니다. 고인은 음악 활동을 하며 퓨전 재즈와 블루스, 록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영역 파괴에서 나섰고 대한민국 100대 명반에 3개의 앨범을 실었습니다. 참 좋은 음악들이 많았습니다. 음악계에는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대중음악계는 깊은 슬픔에 빠진 모습입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동료 연예인들의 추모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가수 윤종 씨는 고인이 더는 아프지 않은 곳에서 편히 쉬길 바란다는 내용의 추모글을 남겼습니다. 가수 선우정아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얼마 전 고인의 따뜻한 곡을 다시 듣고 재해석해보는 경험을 했기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또 어반자카파의 조연아는 어린 시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늘 귀감이 돼주셨던 분이라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가수 김동률과 싸이 등 후배 연예인들의 추모 물결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데뷔 30주년을 기념해 김종진이 어반자카파 등 후배 가수들과 함께 헌정 앨범을 발표했고 내년 1월과 2월엔 기념 공연도 예정돼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대검찰청에서 해임 징계를 요청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 발표에도 김 수사관이 새 정부를 거치면서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위는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김 수사관이 지난해 건설업자인 지인 최모 씨에게 청와대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인사청탁이 실제 있었는지 또 성공했는지는 앞으로 수사 과제로 남았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대검감찰본부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해임 중징계를 요청하며 인사청탁이 있었다는 혐의도 포함했습니다. 김 수사관이 지난해 5월에서 6월 사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 가기 위해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감찰본부는 최 씨가 또 다른 민간인에게 김 수사관의 프로필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최 씨와 김 수사관은 지난 2012년부터 알고 지낸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김 수사관의 경찰 수사 부당 개입과 골프 접대 혐의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앞서 김 수사관은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란 직원 소개로 최 씨를 알게 됐고 이후 자문을 구하는 등 많은 통화를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감찰본부는 실제 청탁이 이루어졌는지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김 수사관의 프로필을 전달했다는 제3의 민간인이 실제 청와대 측에 인사청탁을 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특별감찰반원 선발은 청와대에서 이뤄져 감찰 조사 대상이 아니며 문제가 있다면 선발한 쪽에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임 징계 요청에 반발하고 있는 김 수사관 측은 최 씨에게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인사청탁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가 조국 민정수석의 고교 동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홍보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후 인사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설업자 최 씨가 조국 민정수석의 동문인 것은 사실이지만 확인 결과 둘 사이에 전혀 인연이 없었다며 청탁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을 서면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1부는 지난달 정 의원의 서면 진술서를 받은 뒤 정 의원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선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때문이라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던 게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김상환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대법관이 공정하고 단호한 판결로 유명하다면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법원이 우리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여식에는 김 대법관의 배우자와 김명수 대법원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 배석했습니다. 탈북민이 국내에 입국해서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내년부터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새로운 탈북민 정착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마치 냉동고 안에 있는 듯 볼과 손이 꽁꽁 얼는 느낌인데요. 오늘 14.4도로 올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한 서울 기온, 지금도 영하 9도에 머물고 있어서 무척 춥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오실 때는 보온에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와 강원, 충북과 경북 지역에는 한파경보가,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4도, 대구 영하 1도, 광주 0도, 대전은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한파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고창에는 22.5cm의 폭설이 쏟아졌고요. 전남 영광에 21cm, 울릉도에 14.6cm, 제주 산간에도 9.5cm의 많은 양의 눈이 쌓였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간과 울릉도 그리고 독도에는 5에서 20cm의 눈이 더 오겠고요.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최고 7cm, 충남과 호남 내륙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파가 맹위를 떨치면서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계량기를 따뜻한 옷으로 감싸주거나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서 뜨거운 물을 조금씩 흘려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12월 28일 금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2시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